안녕하세요. 그림 알기 쉽게 전해드리는 아트지인TV 최지인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함께 보시죠. 아트지인TV 지난 시간에 이어 마티스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티스와 여행하듯 떠나볼까요? 그의 밝고 경쾌한 색채에 영향을 준 여행지 남프랑스. 마지막 마티스 스스로도 인정한 걸작을 만들게 인도한 따뜻한 한 여인과의 스토리까지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티스는 유럽과 아프리카, 남태평양의 섬들을 여행하면서 여행지에서 본 독특한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1912년에는 모로코로 긴 여행을 다녀온 후 이국적인 동양의 분위기가 담긴 오달리스크 연작을 그리기 시작했는데요. 오달리스크는 원래 터키 황제 술탄의 밀실에서 시중을 들던 궁녀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오달리스크는 오리엔탈리즘의 상징으로 르누아르 등 프랑스 화가들이 많이 다룬 주제이기도 한데요. 마티스의 오달리스크는 여인보다는 호화롭고 장식적인 배경을 표현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916년 말 처음으로 간 니스에서 그는 지중해의 아름다움에 빠져들어 니스에서 살면서 작업했는데요. 니스와 파리에서 1년 중 반씩 작업을 하던 그의 그림에 밝고 따스한 햇살이 담긴 것은 니스의 영향인 듯합니다. 1916년이면 1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인데요. 1916년부터 1917년까지 마티스의 작품입니다. 앞선 영화 속 그림 이야기 제비꽃 여인의 장면 중에도 나왔는데요. 세계대전 중에도 당시 작가들은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고 작업을 이어나가기도 했습니다. 마티스는 1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45세로 군대에 소집되기에는 많은 나이였는데요. 1917년부터 1930년까지 니스에서 마티스는 관능적인 오달리스크를 그립니다. 그의 색채는 더욱 강렬해졌고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만의 개성을 만들어가며 1925년에 프랑스 최고의 훈장인 레지옹 도네르 훈장을 수여받는 마티스. 그즈음 일부 인정받은 작가들은 루브르에 가서 루브르의 그림을 따라 그리며 그림을 배우는 모사를 하기도 했는데요. 마네의 올랭피아 속 전통적인 포즈가 마티스에게도 나타나죠. 마티스는 20세기에 맞게 변화를 갖고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그 특유의 경쾌한 색채로 많은 여인들을 그렸는데 오달리스크는 아련한 향수, 아름다운 백일몽, 마법적인 분위기에서 황홀한 낮과 밤을 보는 체험의 결과물이라고 수려할 정도로 실제 실내 장식까지 해놓고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이 마티스의 그림은 500조 원을 가진 미국의 대부호, 석유왕이라고도 불린 데이비드 록펠러가 평생 거실에 놓고 감상했다는데요. 인류 역사상 부자 1순위인 록펠러의 집에 있었던 그림이라니 다시 한번 보게 되죠. 빨간, 파랑, 노랑 등의 원색의 색채는 경쾌하게 어우러지며 마티스만의 개성 있는 화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림에는 빛을 발산하는 힘이 있어야 한다고 했던 앙리 마티스. 마지막 그의 예술과 사랑은 니스에서 약간 떨어진 방스의 로자리오 성당 건축에서 꽃 피웠습니다. 미술이란 고달픈 하루를 끝내고 쉴 수 있는 안락의자 같은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마티스. 그는 말년 성당의 실내 장식 일체를 맡았습니다. 그가 장식을 맡은 방스의 성당은 마티스의 예술의 집대성이라고 평가받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성당의 미술 장식을 맡게 됐을까요?
그 인연은 그의 작업을 도와준 모니크 부르주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녀는 마티스가 1942년 12지장 수술 후 요양을 위해 니스에 있을 때 그를 보살펴준 간호사로 그녀는 마티스의 작품 재즈의 종이 오리기를 도와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를 여의고 병약한 어머니를 대신해 생계를 이어가야 했던 모니크는 마티스의 손녀뻘 되는 나이였지만 마티스에게 많은 위안을 주는데요. 노화가와 어린 간호사는 금세 친해졌고 마티스가 병상에서 회복할 수 있게 그녀는 따뜻하게 간호를 했습니다. 당시 그가 그렸던 모니크를 보면 유쾌한 색채로 그녀를 모델로 그리며 마티스는 당신을 보면 살아있는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의사의 권유로 마티스는 니스 북쪽 지역인 시미에로 작업실을 옮기고 모니크 부르주아 역시 니스를 떠났습니다. 몇 년 후 시미에에 공습이 일어나자 마티스는 그곳을 떠나 산속에 있는 한적한 도시인 방스로 작업실을 이전하는데요. 그곳에서 수녀가 된 모니크 부르주아를 다시 만나게 됩니다. 뿅! 1947년 그녀는 자크마리라는 수녀의 이름으로 예배당을 짓는 일을 하고 있었고 자신이 직접 수채화로 그린 스테인드 글라스 시안을 마티스에게 보여주며 성당 건축 계획을 알려줍니다. 마티스는 그녀가 그린 시안의 명랑함에 끌려 성당 디자인을 돕기로 하는데요. (1948년) 초반부터 그는 로사리오 성당을 위해 수백 장의 드로잉을 했고 완성까지 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기존의 시안들을 다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여러 차례 직면하기도 했지만 마티스가 의견 대립이 있을 때마다 부드럽게 중재하는 자크마리 수녀로 인해 성당은 마티스 자신도 자신의 걸작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게 완성됩니다. 그녀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았던 마티스는 자신의 사비를 털어서까지 건축의 많은 부분에 참여하는데요. 심지어 그는 성당 작업을 위해 실물 크기의 모형을 들여놓을 수 있는 넓은 호텔로 옮기고 호텔의 벽에 종이를 붙이며 작업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헝가리 출신의 사진작가 루시안 헤브레가 찍은 이 사진을 보면 마티스가 얼마나 이 작업에 열정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예배당을 만드는 일은 내가 선택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인생의 길 끝에서 운명이 나를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했던 마티스. 어쩌면 모니크 부르주아의 만남도 운명이었을까요? 물론 둘은 아무 사이가 아니라고 했지만 후에 그들이 주고받은 편지가 공개되어 단순한 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둘만의 관계야 둘만이 알겠지만 마티스는 겸손하게 자신의 일을 성실히 수행할 때 자신을 초월한 누군가가 돕는다고 말하며 아름답게 빛나는 성당,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이끄시는 하느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이죠. 어떤 작품은 12번씩이나 에스케스를 찢어내는 철저함을 가졌고 한때 수도자가 될 생각을 가졌던 그는 색채의 시인이란 이름을 남기고 84세로 니스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마티스는 죽기 직전까지 로제르 예배당을 장식하는데 온 힘을 기울였는데요. 몸이 아파 침대에 누워 지내면서도 유화와 조각, 스테인드 글라스, 종이 오려붙이기까지 마티스가 그동안 해온 모든 방식을 담았습니다.
신부님이 미사를 볼 때 입는 의상까지 디자인한 것은 마티스의 정성으로 보여지는데요. 마티스는 건강 악화로 준공식에 참여하진 못했지만 이 예배당을 완성한 후에야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작품은 내가 평생 진실을 찾으려 노력한 삶의 결과물이며 나의 걸작품이다 라고 그가 말한 이 성당이 마티스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스토리를 알고 보면 이루어질 수 없는 애틋한 사랑이 만들어낸 작품이라서 그런지 더욱 찬란하게 빛나는 듯한데요. 물론 사랑에는 여러 모습이 있으니까요. 존경과 존중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랑으로도 보여집니다. 마티스가 죽기 직전까지 완성한 성당 앞서 보셨는데요. 죽기 직전 마지막으로 그린 그의 뮤즈 이어서 소개하겠습니다. 마티스가 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은 말년에 모델에서 스튜디오 매니저 역할까지 다 했던 러시아 여인 리디아 델렉토스카야였습니다. 리디아는 혁명기에 소아과 의사였던 부모님을 잃고 숙모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중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 만주로 피했다가 프랑스로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리디아는 의사의 꿈을 품고 프랑스 소르본느 대학에 진학합니다. 하지만 학비를 벌기 위해 여러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고 니스에 정착해 1932년 무렵부터 마티스의 집안일을 돕게 됩니다. 마티스를 만나기 전 그녀의 삶은 치열하고 힘들어 보입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님을 여의고 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난민이 되고 가난했던 삶에도 불구하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리디아는 마티스에게 창조의 원동력이 되는데요. 리디아를 모델로 그린 스케치는 100점이 넘고 그녀를 모델로 마티스는 90여 점의 그림을 남겼습니다. 애초에 그녀는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마티스가 차가운 공주라고 불렀던 리디아는 아름다웠고 똑똑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델 일을 거부했지만 모델이 되고 나서는 단지 포즈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가 작품을 어떻게 완성해 나가는지 관찰했고 또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 자료는 오늘날 마티스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게 되는데요. 처음 리디아의 일지를 본 마티스는 일지를 찢어버리라고 했지만 마티스의 예술에 대한 기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려는 그녀의 노력에 결국 이를 인정했습니다. 더불어서 자신의 입장도 첨부하며 왜 마티스가 이런 색채를 썼는지, 캔버스의 특정 부분이 어떤 이유에서 고쳐지게 됐는지 등을 세세한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게다가 작품에 대한 사진 촬영 또한 많이 남게 돼서 미술사가들에게는 귀중한 보물을 안겨주게 됐습니다. 후에 그녀는 마티스에 대한 책도 2권이나 펴냈는데요. 12살에 고아가 돼서 파리로 흘러들어왔다가 소르본느 대학을 포기하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야 했던 리디아. 그녀에게 마티스와의 우연한 만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계기가 됩니다.
마티스는 직접 모델을 앞에 두고 그리기를 좋아했고 아내와 딸을 비롯해서 수많은 모델들을 세웠습니다. 마티스는 작업 중일 때는 아내가 말을 거는 것조차 싫어했지만 마티스의 아내인 파레르는 마닐라 쇼를 걸친 마티스 부인, 대화, 피아노 수업 등의 작품에 모델로 섰습니다. 이 그림 대화 속 인물은 마티스 부부입니다. 작업복인 파란색 줄무늬 옷을 입고 서 있는 마티스와 검은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있는 파레르. 둘 다 입은 굳게 다물고 있고 분위기는 냉랭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화가의 가족은 사랑스럽고 정겨워 보이지는 않은데요. 단절, 폐쇄 혹은 끝을 의미하는 검은색 옷을 입은 여인에게서 우울함과 함께 다가가기 어려운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티스는 붓을 들기 시작하면 몇 주씩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신경이 예민해져서 작은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아내 파레르는 남편의 작업이 방해되지 않도록 아이들까지 조심시켜야 했음은 물론 작업하는 동안 가족들에게 신경 쓰지 못하는 남편 때문에 혼자 자신이 낳은 두 아들과 마티스의 딸인 마그리트를 돌봐야 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그림에 수입이 없이 그림만 그리니 생활은 더 어려워져 파레르는 친정에 손을 벌리며 생활해야 했고요. 1911년부터 16년까지 마티스의 모델이 되면서 그녀는 행복하기보다 예민해질 수밖에 없었고 진정으로 남편의 예술을 이해했음에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마티스는 어렵사리 마음에 드는 모델을 구하면 그들과 오랫동안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920년부터 7년 동안 음악가였던 앙리에트 다리카레르는 그의 모델로 활동하며 그림이라는 극장에서 마티스와 협연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사진은 수많은 오달리스크를 그렸던 작은 무대처럼 꾸며놓은 공간에서 앙리에트 다리카레르가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 모델과 작업했지만 그림 속 모델과 사랑을 하며 연문을 뿌렸던 피카소와는 달리 마티스는 모델을 깊이 관찰하면서도 결코 이성으로의 문턱을 넘진 않았습니다. 처음에 리디아는 마티스가 워낙 곡선미 넘치는 지중해 출신의 여인들만 그려왔기에 골격이 뚜렷한 러시아 태생의 리디아는 마티스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술에 관심이 없고 모델이 될 생각은 꿈에도 없던 그녀가 마티스의 뮤즈가 되기 시작한 것은 마티스와 생활한 지 2년쯤 지나서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마티스의 요구에 얼떨결에 시작한 모델 일이 마티스의 예술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줄은 그녀 역시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마티스는 대화가 잘 통하는 그녀와 말벗으로 지내며 물심양면으로 그녀를 도왔지만 그들은 연인관계는 아니었습니다. 리디아가 마티스의 모델을 가장 활발하게 했던 시기는 1935년부터 39년까지입니다. 이 시기에는 거의 매일 리디아를 그렸는데요. 리디아는 모델로뿐 아니라 어시로 이런저런 일들을 처리하면서 밤에는 불면증에 시달리는 마티스를 재워주는 일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눈에 리디아가 곱게 보이진 않겠죠. 아내뿐 아니라 딸까지 리디아를 싫어해서 마티스에게 리디아를 해고하라고 통보하는데요. 비서로 다시 화실에 출근한 리디아를 보고 폭발한 아내 파레르는 마티스에게 이혼을 선언합니다.
마티스는 이혼 후 죽기 전날에도 리디아를 앉혀놓고 마지막 초상화를 그렸습니다. 마티스가 85세의 일기로 생을 마감했을 때 20대에 만난 리디아도 40대가 되었습니다. 마티스는 그동안 그를 위해 많은 일을 해준 리디아에게 많은 작품을 선물하는데요. 리디아는 작품을 파는 대신 자신의 고국 생페테스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미술관에 기증했습니다. 그리고 리디아는 그동안 남긴 그와의 기록으로 2권의 책을 냅니다.